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교토로 수학여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제 슬슬 연말이고 여행 시즌이니 내가 여행 갔다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교토에 갔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목욕도 하고 여관에서 취침 시간까지 신나게 놀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오른쪽 옆방에 친한 놈들이 있었기에 그 방으로 놀러갔다. 우리는 트럼프도 치고 우노도 하면서 놀았지만 슬슬 그것도 질려갔다. 그때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하자 라고 제안을 했다. 방 불을 끄고 가운데에 10명가량 모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 나가다 A의 차례가 돌아왔다. 여기처럼 수학여행 숙소로 쓰이는 싸구려 여관에는 귀신이 나온대. 불제때 붙여놓은 부적이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안 같은 곳에 붙어 있다고. 한번 같이 찾아보자.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했기에 다들 영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방을 한번 뒤져보기로 했다. 실제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재미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왠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으니. 하지만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 안쪽과 TV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뭐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중 옆방에서 베개 싸움 하던 게 우리 방으로 넘어와 우리도 신나게 베개 싸움을 시작했다. 다들 점점 신이 나서 이불을 깔고 레슬링까지 해대며 수학여행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신나게 놀다 조금 지쳐 쉬던 도중 A가 천장에 있는 점검구를 발견했다.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보통 집이라면 화장실 천장에 있는 바로 그 것. 그 여관은 어째서인지 방 가장자리 천장에 그게 있었던 것이다. A는 나쁜 놈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도를 넘곤 하는 놈이었다. 저 안에 들어가 보자.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냐? 어두운 곳을 싫어하고 폐소 공포증까지 있는 나는 단호히 거부했다. 다른 녀석들도 힘들어 죽겠다던가 더러워서 싫다는 등 나서는 놈이 없었다. 그럼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나 좀 들어올려줘. 애들 셋이서 받쳐주고 A가 점검구를 연다. 조심스레 열었지만 먼지가 와락 쏟아진다. 아마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거겠지. 열린 점검구 너머에는 어두컴컴한 공간이 보일 뿐이다. 뭐야, 어둡네. A는 안에 머리를 쑥 집어넣고 말한다. 그 안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걸까. 무언가 찾아낸 것인지 A가 소리를 냈다. 여기 뭔가가 있어. 그렇게 말하며 A는 양손을 구멍 안에 넣고 머리만 뺐다. 구멍이 작아서 머리랑 양손을 같이 넣을 수가 없었던 거겠지. 곧 손을 천천히 어두운 곳에서 빼내고 바깥 세계로 가져나온다. 손에 든 걸 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움찔했다.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이 너무 어두워 A에게는 그것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리라. 알았더라면 결코 그걸 꺼낼 생각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A가 천장과 지붕 사이에서 찾아낸 건 붉은 표식이 찍힌 일본 종이로 감싸진 인형이었다. 부적과 붉은 책도 함께 있었다. 긴 세월 놓여 있었던 탓인지 인형 표면은 먼지로 검게 더럽혀져 있었다. 부적도 오래되어 간신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였다. 작고 붉은 책은 포켓용 사전 정도 크기로 검붉은 표지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글자가 써 있었다. A는 놀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인지 주변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내던졌다. 물론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책은 다다미 위로 풀썩 떨어졌다. 인형은 종이로 만든 것인지 팔랑팔랑 춤추듯 방 구석으로 떨어졌다. 한 손과 한 다리는 다다미에,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떠받쳐 우연히도 삐딱하게 선 자세였다. 부적도 나풀나풀 춤추면서 떨어져 인형의 뒤를 쫓는 것처럼 다다미 위로 내려왔다. 기분 탓인지 인형은 A를 째려보는 것 같이 보였다. A는 펄쩍 뛰어내리더니 다시 인형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던졌다. 아마 스스로도 뭔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리라. 그 기분을 속여 넘기려 조용한 그 방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형과 책을 던져댔던 것이다. A 이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긴장한 얼굴로 인형과 책을 피해 마구 도망칠 뿐. 그거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데에 돌려놔. 마침내 참다 못한 B가 입을 열고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다. A도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하며 인형과 부적, 책을 주워 가볍게 먼지를 털고는 미안 B라고 중얼거린 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놨다.
분위기도 죽었고 취침 시간도 가까워졌기에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옆에 있던 내 방으로 갔고 A는 인형이 나온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 곧 소등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며 각 방에 불을 껐다. 방문은 살짝 열려 복도에 빛이 들어온다. 아마 떠드는 학생을 찾아내려 했던 방편이겠지. 선생님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린다. 복도의 빛과 더불어 선생님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나는 아까 전에 인형 사건을 잊고 금세 잠에 빠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발소리를 듣는 사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 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 잠에 든 지 얼마나 지나서였을까. 꽝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나는 깨어났다. 꿈인가 싶어 떨리는 와중에도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아마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곧바로 쾅쾅하고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다. 복도에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 라고 외치고 A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게 들려왔다. 우리는 당황해 방을 나와 옆방으로 뛰어갔다. 방 안에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A는 눈을 치켜뜨고 벽을 향해 손발을 휘두르고 있었다. 마치 벽에서 나오는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선생님이 A를 말리고 있었지만 A는 멈추지 않았다. 곧바로 다른 선생님들까지 달려들어 A를 붙잡았다. A는 억눌린 와중에도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저항하고 있었다. 보고 있는 우리들마저 겁에 질릴 정도로 날뛰며 소리치고 있었다.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는 몰라도 곧바로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들것에 실려 묶인 와중에도 A는 마구 날뛰었고 급기야는 실금까지 했다. 그리고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가버렸다. 선생님이 말하길 "이제 다들 자라. 저 놈은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걸 거야." 라고 말하며 방에서 아이들을 내쫓았다. 물론 그런 걸 본 이상 잠이 올 리 없다. 우리는 방에 돌아와 침착을 되찾은 후 선생님을 불렀다. 그리고 A가 지붕 밑에서 인형과 책을 찾아냈다는 것, 그걸 가지고 던지며 놀았다는 걸 전했다. 그런 건 관계없어. 저 녀석은 목류병이나 뭐 그런 거일 거야. 너희도 신경 쓰지 말고 자라. 일단 여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는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방에서 나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불 속에 들어갔다. 무서워서 차마 벽이나 천장에는 눈도 못 돌리고 덜덜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역시 A의 모습은 없었다. 아침 식사 후 짐 정리를 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모이라는 지시가 왔다. 모이는 곳은 A가 있던 방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이미 와 있었고 방에 들어가 구석에서부터 차례로 정절을 하고 앉았다. 어제 일 때문에 혼나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게 아닌 듯 했다. 우리가 모두 방에 들어오자 우르르 여관 종업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뒤이어 소복을 입은 신주 같은 사람이 셋 들어왔다. 모두가 손을 잡고 눈을 감은 후 경 같은 걸 들었다. 불제 비슷한 의식이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어졌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A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학교에 돌아온 후에도 A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담임 선생님 말에 따르면 다른 학교에 전학 갔다고 한다. 소문에는 정신 이상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던가 A네 집도 이사를 갔기에 A의 소식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투성이다. 우선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분명 선생님이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이 말하고 곧바로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정도로 도착도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구급대원의 얼굴도 왠지 시커멓게 보이지 않았고 선생님들 중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함께 탔던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인형과 부적과 책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 구급대원들은 사람이었을까? 벌써 30년 전 일이 되어버린 실화다. 두 번째 이야기, 아무거나 죽지 마. 꽤 오래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이었다. 백화점에 갔었다. 쇼핑을 마치고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별 생각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거의 비어 깨끗했지만
휴대폰이 하나 버려져 있었다.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멍청하게 그걸 주워들었다. 폴더폰인데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쓰레기통에 다시 내버리려다. 문득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니 1GB짜리 미니 SD가 들어있었다. 운이 좋다 싶어 신이 난 나는 메모리 카드만 챙겼다. 이게 잘못이었다. 집에 돌아와 PC를 켜고 카드를 꽂아보았다. 뭐가 들어있나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야한 사진이라도 있지 않을까 두근대며 열어보니 사진이 100장 정도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고 순서대로 사진을 봤지만 재밌는 건 전혀 없었다. 중년의 여자와 그 딸인 듯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주로 있었고 그거 말고는 도쿄나 후쿠오카의 랜드마크 사진이 있을 뿐이었다. 시시하다는 생각에 두근거림은 잦아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게 나왔다. 어두운 방 안. 긴 머리카락에 여자 뒷모습이 보인다. 조금 기대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알몸이었거든. 두근거리면서 다음 사진을 보자. 여자가 이쪽으로 목만 돌려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몸은 그대로인데 목만 완전히 돌아와. 얼굴은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 같았지만 더욱 기분 나빴던 건 따로 있었다. 여자의 눈이 없었던 것이다. 머리에 가려 있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눈 부분이 피부처럼 되어 있었다. 마치 뺨처럼 자연스럽게 말이다. 이게 뭔가 싶어 나는 다음 사진을 열었다. 그랬더니 새까만 화면이 펼쳐졌다. 그 다음도 그 다음 장도 새까맸어. 3장 연속 새까만 화면만 뜨고 끝났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휴대폰 주인이던 아저씨가 장난이라도 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카드를 포맷해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포맷을 클릭한 순간 방에 불이 나갔다. 나는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밤 10시 정도였기에 당연히 어두웠지만 노트북만은 켜져 있어 깜깜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자 슈퍼에 불빛이 보였다. 정전은 아닌가. 두꺼비집이 떨어졌나 싶어 현관으로 가는데 부엌에서 또각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움찔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을 리 없다. 기분 탓이리라 생각하며 심호흡하고 복도로 나왔다. 어두컴컴의 빛 대신 아까 전까지 쓰던 노트북을 들어 비췄다. 그 순간 또각또각하고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가.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준이 아니었다. 확실히 들려오는 걸. 나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지만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반쯤 울먹이며 두꺼비집 전원을 올리자 2~3번 깜빡이다 불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흰 복도 그대로였고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있던 방에서는 TV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다.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TV가 켜져 있고 소리도 최대로 되어 있었다. 두꺼비집이 떨어질 때까지 TV는 켜지도 않았고 소리도 보통 수준이었을 텐데 TV를 끄고 나는 아직 내 손에 노트북이 들려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니터에는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걸 보니 왠지 모르게 끝났다 싶었다. 아까 전에 들려왔던 발소리도 기분 탓이리라 싶었다. 잠을 청했지만 솔직히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누웠다. 어느 정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 나는 눈을 떴다. 일어나기 직전 마치 호흡이 멈췄던 것 같은 감각이 들었다. 헉헉하고 숨을 내쉬며 불을 켜려고 했다. 분명히 자기 전에 불을 켜놨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방 안에서 곤충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마 바퀴벌레겠지. 싫기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몸은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귀는 막힌 것처럼 멍해졌다. 일어나 불을 켤까 싶었지만 만약 또 두꺼비집이 내려간 거라면 이번엔 현관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대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얼굴 위를 무언가가 어루만졌다. 감촉으로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다. 그리고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굉장히 작은 소리였지만 틀림없이 들렸다. 여자였다.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을 꼭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스럭대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그것은 점점 멀어져 갔다. 어느새인가 잠에 빠진 나는 이튿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 가득 실같이 가늘게 새빨갛게 부은 자국 투성이었다. 우선 회사를 쉬고 병원을 가려 했지만 그 전에 신경이 쓰여 노트북을 켰다. 어제 그 메모리 카드를 열었다. 포맷을 했는데도 안에는 파일이 들어있었다. 울고 싶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서 다시 사진을 열었다. 역시 그 눈이 없는 여자가 찍혀 있었다. 새까만 사진들을 보던 와중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제는 몰랐지만 새까만 와중 아주 약간 빛이 보였다. 구멍처럼. 다음 사진도 가장자리 쪽에는 검은 빛이 엷어지고 그 너머에 피부색이 보였다. 신경 쓰여 포토샵을 써서 밝기를 조정하고 확대하던 도중 나는 알아차렸다. 이거 혹시 렌즈에 머리카락이 감겨 있는 건 아닐까? 저 너머에 있는 건 그 여자의 눈 부분인 건 아닐까?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고 할머니가 준 부적을 꼭 쥔 채로 근처 신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경내 구석에 묻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날은 회사도 쉬고 피부과에 가서 약을 받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스스로가 바보 같아 공포감도 옅어졌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어쩐지 심장이 아파왔다. 귀도 이상하다. 왜인가 당황해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메모리 카드는 없었다. 신경과민인가 싶어 모니터를 보니 내 문서에 본 적 없는 폴더가 있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서 폴더를 열어보니 역시나 그 사진이었다. 사진은 전부 들어있었다. 결코 파일을 옮겨놓은 적이 없었는데도 이제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그날 중으로 노트북을 중고가게에 급하게 넘겼다. 일단 포맷을 하기는 했지만 어떨지는 그 후로는 무서워서 차마 컴퓨터를 살 생각도 않고 있다. 얼굴에 난 부은 자국도 사라졌고 이상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종종 긴 머리카락이 주머니에 들어있곤 하지만 기분 탓이겠지. 여러분도 뭔가를 주울 때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 기괴한 목욕탕. 내가 초등학생일 무렵 우리 집 근처에는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작은 목욕탕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가게라고는 해도 시대의 흐름 때문인지 손님들이 그리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목욕탕을 무척 좋아해서 매일같이 그 목욕탕에 다니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셨던 것 같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목욕탕에 갔었으니 어느 주말 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옷을 벗고 힘차게 욕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다. 언제나 팔이나 날리고 있던 목욕탕이 어찌된 일인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욕탕 안에도 사람투성이고 씻는 곳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내 뒤를 따라 온 아버지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래서는 못 들어가겠네. 좀 기다릴까? 아버지는 맥주를,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고 탈의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목욕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평소와는 완전 차례가 반대라 나는 어쩐지 즐거웠다. 한동안 기다렸지만 나오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가서 지금은 어떤지 좀 보라고 하시길래 나는 다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또 놀랐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혼잡하던 목욕탕이었는데 지금 보니 손님은 3명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데다 나온 사람도 없었는데 아버지도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원래 사람이 사소한 건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소처럼 목욕이나 했다. 목욕을 마치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카운터 옆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럴 수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가게를 닫는다는 것이었다. 고작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문득 깨달았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왠지 아까 그렇게 손님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게가 문 닫는 게 아쉬워서 먼 옛날부터 이 목욕탕을 찾았던 단골 손님들이 마지막으로 죄다 놀러왔던 거겠지. 아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지 할아버지도 분명 계셨을 텐데 말이야. 아들이랑 손자가 같이 왔는데 인사라도 해주지라며 중얼거리셨다.
나와 아버지는 그대로 아무 말 않고 집에 돌아왔다. 목욕탕이 문 닫는 날 다시 한번 아버지와 목욕을 하러 갔지만 그날은 평소처럼 한산할 뿐이었다. 목욕탕이 가득 찬 걸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보는 사람에 따라 귀신이 모습도 다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100년 넘은 벚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벚나무가 꽃을 피우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만 괴상하게도 그 귀신에 대한 소문은 벚공문이 기모노를 입고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목격한 사람에 따라 남자인 경우도 여자인 경우도 있고 어른이라는 사람도 아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미이라나 해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나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함께 그 귀신을 봤다. 나를 포함해 6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와 다른 친구 2명만이 귀신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벚꽃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은 남자애가 있어. 유치원생인가? 그 말에 나도 벚꽃나무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인 건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은 예쁜 어른 여자였다. 곧이어 옆에서 B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다른 세 친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그저 우리와 벚나무 사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계속 바라보고 있자 귀신은 씩 미소 지으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다. 무슨 손짓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A와 B의 말이 각각 나와 달랐다. A는 이쪽은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고 B는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B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일단 내 눈에는 여자밖에 안 보이는 데다 무서운 분위기도 없었기에 나는 다가가 보았다. 그러자 귀신은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나와 맞춘 후 벚꽃나무 쪽을 가리켰다. 귀신이 가리킨 쪽을 보자 흰 나비가 2마리 얽히듯 날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싶어 눈을 돌리니 어느새 그녀는 사라진 후였다. 나중에 B에게 물어보니 B는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고 2다리로 걷는 개영상의 요괴를 보았다고 한다. 그 후 지금까지 나는 물론이고 A도 B도 벚꽃나무 귀신은 본 적이 없다.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귀신이라는 건 정말 있는 것일까? 5번째 이야기, 피비린내. 나 스스로도 아직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겪은 일입니다. 고향은 호쿠리쿠 쪽이지만 내가 철이 들기 전부터 우리 가족은 각지를 전전했습니다. 무슨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부모님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거듭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라곤 이사를 가면 바로 재령사나 영능력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고 그때마다 쫓겨났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잦은 이사가 멈추게 된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됨과 동시에 어머니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이사를 하는 건 무리겠구나. 하지만 놈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몇 번이고 이사의 이유를 물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평상시엔 상냥하던 어머니가 미친 듯 고함을 질렀기에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나는 이유를 굳이 듣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곳에 머물게 되고 반년가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에선가 무거운 쇠장식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소리가요. 소리가 나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차린 나는 아버지에게 상담했습니다. 완전히 야위어버린 아버지는 너 혼자서라도 도망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문 적이 없던 터라 어디 얻어설 곳도 없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날뛰는 일이 잦아져 일반 정신병원 병동에서 중증 정신병 환자를 수감하는 특수병실로 옮겨진 터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언제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있는 때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도 더 많이 그 쇠장식 끄는 소리가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도망치라고 외치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는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집안에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집안 가득
빽빽하게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피비린내마저 감돌았습니다. 절박했던 아버지의 도망치라는 말과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 나는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전철을 타고 옆 동네까지 온 후였습니다. 잠옷바람에 샌들 하나 신은 채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발만 동동 구르다 너무 추워서 불이 켜진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지갑도 못 가져 나왔으니 들어가서 있기만 할 뿐이었지만요. 해가 떠오를 무렵 이상하다 싶었는지 점원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나를 보고 점원분은 상냥하게 얘기하며 따뜻한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상냥하게 금방 일이 끝날 테니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아무 의미 없을 테니까요. 그때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려던 내 팔을 그 점원이 잡았습니다. 놀라서 바라보자 점원분도 똑같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내가 듣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기에 놀람과 동시에 나는 약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간략히 이야기만 하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만 점원분은 친구 중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당신 나는 따뜻한 음료에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원을 믿은 게 내게는 무엇보다도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건 그보다 조금 젊은 듯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척 침착하게 나를 보고 싱긋 웃더니 지금까지 힘들었죠? 라고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면서 지금껏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점원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금, 물, 달이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점원은 소년의 말을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려는 것인지 밝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느새 소년의 처치는 끝나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 무엇을 했던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기 직전 대량의 피비린내와 함께 무서울 정도로 많은 갑옷 소리가 들린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집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점원은 아르바이트가 끝났다며 학교도 쉬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사람들이 신을 법한 집신 자국이 집안에 가득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덜덜 떠는 나를 지탱해주며 점원부는 집안을 찾아봤지만 아버지는 역시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피비린내도 감돌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그 소리도 피비린내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발작은 멈춰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잘 회복되면 오오미소카 즈음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퇴원을 하면 같이 점원분과 소년에게 인사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소리와 피비린내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좀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물어볼 생각입니다. 6번째 이야기, 화재 현장. 지난 겨울의 어느 날 한밤중 집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내 방에서는 그 집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도 2번 아들이 담배 피다 부주의로 작게 불을 낸 적이 있던 터였습니다. 방에서 불난 집을 보고 있는데 소란 때문에 잠을 깼는지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둘이서 가까이 가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도로 대신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해 불이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가 문득 한마디 하셨습니다. 2층에 난 불은 좀 이상하네. 자세히 보니 1층은 전체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2층은 방 가운데에 불길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 너머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솟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소방차는 아직이야?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저씨들이 물통을 이리저리 나르며 불길을 진압하려 안간힘 쓰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은 저 멀리서 길을 찾지 못하는 듯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층 불길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있자니 불길은 방 가운데에 멈춰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있으니 소방차 2대가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랑 구급차도 뒤이어 한 대씩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에게 늦었다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슬슬 추워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불난 집을 보니 반쯤 타버려 새까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불이 어떻게 난 것인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 집은 이전부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에 집에 있던 건 집주인 아저씨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었나 봐. 매일 밤 개처럼 짖기도 하고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란다. 그러다 어제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라고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2층에서 새까맣게 타버렸다더라 라고 말한 뒤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